피가 멎지 않습니다. 어서 물을 더 가져오시옵소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서 발을 굴렀고 친정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뛰어다녔습니다. 강대감은 마당에 버티고 서서 차가운 눈으로 방문을 노려보았지요. 서연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이 모두 저 방 한 칸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긴 밤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저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지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강진우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이름 높은 양반 가문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절로 허리를 굽혔지요. 진우의 아내 서연은 마음씨가 고운 낭자로 시어머니 홍씨 부인을 극진히 모시며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습니다. 봄이면 장독대에 간장을 담그고 가을이면 뜰에 국화를 심어 집 안 가득 향기를 들였으니 이웃들은 저 집 며느리만 한 사람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황토 먼지가 자욱한 장터에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왁자하였지요. 서연은 광주리를 팔에 걸고 홍합과 물을 고르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친 어른 강대감이 기름진 얼굴을 붉히며 장터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강선비 댁은 씨가 마른 집안이야. 씨가 말랐어. 그 소리가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인들이 손을 멈추었고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우는 가까운 기둥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으나 종친 어른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만 부들부들 떨렸을 뿐이지요. 서연은 순간 바구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파, 무, 홍합이 흘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변의 눈길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지요. 한 안악이 안쓰러운 듯 물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서연이 바구니를 다독이며 태연히 답하였습니다. 허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지만 닭이 먼저 알을 낳지요. 때가 되면 다 됩니다요. 좌중이 잠시 웃음을 터뜨렸으나 수군거림은 오히려 더 퍼져나갔습니다. 강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낡은 족보 책장을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습니다. 강선비, 대를 어찌하려는 게야? 다음 달 은행나무 아래에서 종친 모임을 열 것이니 그리 알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홍씨 부인의 손목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가을 햇살에 번뜩 빛을 뿜었습니다. 그 푸른 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보는 이마다 눈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저 가락지가 훗날 이 집안의 열쇠가 될 줄을 말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뚝뚝 떨어지던 날, 박 대감은 강진우의 집 안채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노복들이 허둥지둥 자리를 비켜섰고 마당에는 찬 바람이 휘돌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은 강 대감은 무릎 위에 족보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빈 칸을 꾹꾹 눌러가며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았지요. 서연은 단정히 치마를 여미고 강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노복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땅으로 떨구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방 안의 모든
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둥 옆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 대감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기세가 올랐습니다. 족보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 후처 이름을 미리 적어볼까? 어디 좋은 처자감이 없나? 벌써 봐두었지. 그러고는 진우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강선비, 효가 뭔지 아느냐? 부모보다 조상이 먼저고 조상보다 대가 먼저야.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불효란 말이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강 대감의 목소리는 방 밖까지 쩌렁쩌렁 울렸고 담장 너머 장터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강진우 댁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지요. 홍씨 부인은 방 한켠에 고추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천천히 옷가락지를 감쌌다가 놓았다가 하였으니 그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맺히는 듯하였습니다. 강 대감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혼담을 드리겠네. 그리 알고 준비나 하게. 대감이 대문을 나서자 장터에 퍼진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안을 돌았습니다. 강진우 댁에 후처가 들어온다는 말이 우물가에서 논두렁까지 번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에는 아직 다른 어른이 있었지요. 아무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종친 모임이 파한 다음 날 찬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달구는 소리도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새벽이었지요. 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마루에 댔습니다. 치맛자락이 서리에 젖어들었으나 서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대감은 전날 마침내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 씨 못 남기면 그것이 죄야, 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족보 앞에 엎드려 조용히 청하였습니다. 소부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진우는 문설주에 이마를 박으며 이를 악물었지만 끝내 붙잡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깝던지 노복 하나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바로 그때 홍씨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아이 못 낳은 게 내 죄라면 그것은 내 죄이기도 하다.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서연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안채 깊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손에는 곱게 개어진 비단 저고리 한 벌과 은전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내 친정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거라.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소부는 괜찮사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살아온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홍씨 부인은 손수 수레를 마련하였습니다. 짐을 꾸리고 노복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이르더니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잊지 마. 서연이 수레에 오르던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이 담장 밖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숨을 죽이고 길을 비켰지요. 수레바퀴 소리만이 서리 내린 흙길 위를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대문 밖까지 나왔으나 끝내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하였습니다. 수레가 구비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세상에 쫓아내는 대신 귀히 보내다니. 그 뒷모습이
어느 장수보다 더 당당하였습니다. 수레가 사라진 뒤 강진우의 집은 깊은 물속처럼 고요하였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구르고 찬바람이 처마를 울렸지만 집 안 사람들은 아무도 빗자루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복들은 눈치를 보며 방을 드나들었고 부엌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요. 그날 저녁 진우는 홍씨 부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진우는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하였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평생 홀로 살겠습니다. 홍씨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 들었던 염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대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대감이 몽둥이를 짚고 사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목청을 높였지요. 이놈아! 내가 집안을 망치려느냐? 후초를 드리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는 이번에는 기둥을 잡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강 대감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 어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또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강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히 종친 어른에게 맞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대감은 몽둥이를 마루에 탁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혼답 날짜를 잡겠네. 싫으면 관아의 청혼을 넣을 테야 두고 보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관아의 청혼이 들어가면 강진우 집안의 체면은 두 번 다시 서지 못할 터였습니다. 노복 하나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날 밤 홍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은 곳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족보가 들어있는 책장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잠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 책장이 훗날 열릴 때 어떤 이름이 적히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첫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종친 몇몇을 이끌고 강진우의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낯선 처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처자였습니다. 강 대감은 그 처자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팔짱을 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나와 얼굴을 보게. 오늘로 정하고 다음 달 잔치를 열 것이야. 마당에 있던 노복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댔습니다. 처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 몇몇이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며 강 대감 편에 붙어 수군거렸습니다. 옳지, 대가 끊기면 아무 소용없이. 종친 어른 말씀이 맞아 강 대감은 그 소리에 더욱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서연의 친정 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친정 어른들에게 딸 자식 하나 변변히 못 가르쳤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으니 그 행태가 어찌나 야비하던지 보는 이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채로 들어가 족보를 펼쳐 들었습니다. 대감의 손가락이 빈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대감은 입꼬리를 올리며 실실 웃었습니다. 이 빈칸이 참 오래도 비었구나. 오늘이 지나면 채워지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홍씨 부인이 안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의 걸음은 조용하였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왼손에서 옷가락지를 빼어 오른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고 깊었던지 강 대감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오늘로 끝이야. 끝. 내가 다 정리해 주겠네. 허허. 이 양반 참. 하늘을 너무 얕보아도 분수가 있는 법이지요. 저 높은 하늘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친정에 머문 서연의 나날은 눈보라와 함께 쌓여갔습니다. 친정집 빗곁에는 장작더미가 반쯤 남아 있었고 서연은 날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팼습니다. 쩍, 쩍.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눈 덮인 마당을 가르고 울려 퍼졌지요. 두 손이 터서 피가 맺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서연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국그릇을 앞으로 밀어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였으나 서연의 가슴 속 차가움은 쉬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창호지를 흔들고 바람이 처마 끝을 울리던 깊은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건을 두른 할머니 하나가 구름 사이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고 눈빛이 따뜻한 삼신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흰 수건 안에 아이 넷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아이 넷이 저마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차면 돌아가거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름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서연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삼신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향에 불을 붙이자 가느다란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 연기가 차갑고 어두운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향불 앞에 앉아 긴 밤을 그대로 버텼습니다. 바닥에서야 비로소 하늘을 본다 하였지요. 서연은 지금 막 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진 것은 섣달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자리에 누운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꾀병인지 진짜 병인지는 부인 본인만 알고 있었지요. 의원이 다녀가고 탕약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 틈을 타 강 대감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혼담을 당장 진행하기 어렵사옵니다. 봄까지만 미루어 주시옵소서. 강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른을 무시하고 혼담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알았기에 잠시 발을 묶었지요. 하지만 섣달이 지나고 정월이 가까워지자 대감은 다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날마다 종친 한 명씩을 보내 진우를 닥달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봄 잔치를 기정사실처럼 흘렸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강대감이 직접 들이닥쳐 족보를 마루에 펼쳐놓고 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결정하게.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족보를 덮어 품 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이 족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 대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을 데리러 가겠다는 결심이 그 순간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 삼신단 앞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꺼져 있던 향불이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노복 하나가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 홍씨 부인께 달려갔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삼신단 앞에 섰습니다.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오래도록 바라보던 부인은 천천히 손에서 옷가락지를 빼었습니다. 그리고 잠가두었던 족보 책장을 여러 가락지를 족보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옷가락지의 푸른 빛이 족보의 낡은 종이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상징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만 같았지요. 이제야 판이 뒤집힐 채비가 되었습니다. 관아 쪽에서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산파 한 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지만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이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둔 날 새벽이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강진우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노복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서연의 친정에서 온 심부름꾼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서연 낭자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홍씨 부인도 이미 옷을 여미고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노복에게 눈짓 한 번으로 수레를 대령하게 하고는 눈길 위로 달려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길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눈 속에 빠지고 말발굽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우는 술의 난간을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집에 당도하였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의원이 와 있었습니다. 의원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은 채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문지방 앞에서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의원이 눈을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기가 깊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노복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지요. 바로 그때 담장 밖에서 강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홍씨 부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서연의 손을 들어 옷가락지를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푸른 옥빛이 서연의 여윈 손가락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진우는 삼신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산파가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닐 수도 있사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밤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길고 깊은 밤이 아직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날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흔들고 창호지가 덜컹거렸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질렁였지요. 서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한밤중이었습니다. 산파가 방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일을 내보냈습니다. 진우는 방밖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삼신단 앞에서 향을 다시 피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길어 나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강 대감은 마당 한켠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지요. 진우는 주먹으로 마루를 짚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잔이 한 번 타다 꺼졌고 노복이 새 기름을 부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그때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가 멎지 않습니다. 어서 물을 더 가져오시옵소서.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며 뜨거운 물 대야를 들고 뛰어들었고 진우는 벌떡 일어나 문 앞까지 다가섰다가 발을 굴렀습니다. 홍씨 부인만이 삼신단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향 연기가 유난히 곧고 굵게 올라갔지요.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아주 작고 여린 소리였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첫 울음이 터지자 마루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채 잦아들기도 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울음이 겹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울음소리가 4번 겹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쌍둥이이옵니다. 홍씨 부인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넷을 차례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등잔불 빛이 아이들의 붉은 볼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강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부인이 족보가 든 책장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부인이 붓을 들어 족보에 내 아이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 대감은 그제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지요. 아까 그 빈칸을 그리도 두드리더니 이젠 넷이나 꽉 찼지요. 하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내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친정집을 가득 채운 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여린 햇살이 비쳐 눈 쌓인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 그토록 사납던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지요.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의 긴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연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지쳐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유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꼭 쥔 채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놓지 않길. 잘했소.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지요. 긴 설명도 긴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아이 넷을 노복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서연 앞에 앉더니 며느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함께 들썩였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강 대감이 잔치상을 차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갖가지 음식이 소반 위에 가득하였고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네. 미안하이.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답례하였고 홍씨 부인은 잔치상 앞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삼신단의 향불이 그날도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천장 쪽으로 곧게 뻗었지요. 서연의 손가락에서 옷가락지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족보 책장에는 내 아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징들이 제자리를 찾아 빛나는 순간이었지요. 집안을 이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킨 마음이었지요. 홍씨 부인이 며느리를 귀히 보냈기에 하늘이 넷을 돌려보내 주었고 진우가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에 집안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부가 손을 맞잡으면 하늘도 길을 낸다 하였으니 이 집안이 바로 그 증거였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면 사람이 항상 그를 공경한다 하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며느리를 쫓지 않고 귀히 보냈으며 진우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라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여 내 생명을 이 집안에 보내주었지요.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권세나 강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